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파노라마 사진을 약간 나가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거기를 이어가지고 파노라마 사진을 보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노라마 사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진을 찍어서 그 전경이나 아니면 경치를 자기가 그 사진에 카메라에 담으려면 이러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 35mm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는데 35mm라고 하죠. 35mm는 2대3, 뭐 TV 얘기하면 4대3,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35mm는 2대3 비율이라는 거. 근데 파노라마는 사진을 여러 장을 찍기 때문에 그걸 붙여서 만들어요. 파노라마 사진은.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그 사진기를 찾을 수도 거의 없지만은 예전에는 파노라마 사진기가 따로 있었어요. 아주 넓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카메라가 있던 없던 우리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찍은 것을 프로그램에 맡겨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이어붙이게, 우리가 이어붙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찍은 것을 갖다가 사진을 이어붙이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사진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찍으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필요한 게 삼각대예요. 삼각대면 카메라 다리죠. 트로피드 이게 있어야만이 상하 좌우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찍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만에 하나 뭐 여행을 갔든지 뭐 산을 가가지고 삼각대를 안 가져갔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상하 좌우 안 움직이게 정지 상태에서 찍어가지고 3분의 1 정도에다가 물린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물려가지고 찍는 거예요, 사진을 계속. 그러니까 왼쪽에서 시작했으면 우측까지, 우측에서 시작했으면 왼쪽까지, 아래에서 쓰면 위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이런 식으로 물려가지고 이렇게 3분의 1 정도 물려가지고 찍어야만이 하나의 사진이 나오는데, 만에 하나 다음 장을 갖다가 위로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마직이 잘라져서 없어지겠죠. 크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크롭이 되고 하다 보면 사진이 어떻게 되죠? 원래 이 정도 파노라마가 나와야 된다고 치면은 사진이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이게 잘라지니까 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마직을 자기가 더 만들고 싶다면 포토샵으로 이것을 여기에서 따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상하 좌우를 안 흔들리게 그대로 일률적으로 가기 위해서 삼각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유념하시고 파노라마 찍을 때는 상하 이걸 굉장히 조심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나가는 게 좋다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이것을 찍어보면 야외 요즘은 특히 야외에서 이제 결혼식도 많이 하고 할 때에 앞에서 찍다가 나가가지고 하객들 이렇게 앉은 거 뭐 해가지고 뭐 특히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결혼식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찍어가지고 크게 사진을 뽑아서 선물을 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실이 이렇게 물에 비친다든가 이런 사진들. 그래서 저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찍는 게 파노라마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소장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집에다 자기가 찍은 사진을 붙여놓는다든가 해가지고 파노라마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리딩 라인이라는 것은, 리딩 라인은 교차되는 그 지점이 가운데가 소실점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소실점이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리딩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죠? 도로가 만나는 부분, 그걸 X자로 해보면 그게 소실점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리딩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시선을 이끄는 그 라인을 우리가 리딩 라인이라고 한다. 이 리딩 라인은 한 곳에 모이면 어떻게 되죠? 소실점이 형성되죠. 리딩 라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면 이 중간이 소실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보는 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눈을 거기로 소실점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이렇게 보면은 소실점으로 항상 눈이 가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를 거기다 대고 딱 사진을 찍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리딩 라인을 활용하는 팁은 보통적으로 우리가 넓게 화각이 넓은 이런 저거를 찍을 때 어때요? 관광 렌즈를 많이 쓰죠. 톡볼록하게 나온 그런 렌즈를 쓰는데 관광 렌즈를 사용할 때는 소실점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가파르게 형성되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겠죠. 예, 일반 평균화된 렌즈보다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사진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쳐다볼 때에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역동적인 분위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항상 관광 렌즈를 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 소실점이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사진을 많이 찍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꽃이나 이런 것을 찍을 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관광 렌즈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광 렌즈를 가지고 계시면은 찍어도 돼요.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나이콘의 대표적인 관광 렌즈로는 14에서 24mm 렌즈로 해서 많이 촬영을 해요. 이게 지금 관광 렌즈로 찍었는데 굉장히 넓은 사진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줄여놔가지고 이렇게 적은데 지금 여기도 X자로 이렇게 해보면 뭐예요? 소실점이 형성이 되죠? 이 주제가, 피사체가 주제가 되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서도 소실점이 형성되니까 눈이 어디로 가요? 가운데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이 큰 사진이 지금 14에 23mm로 찍었는데 여기서도 소실점이 피사체의 주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이 가는 거죠. 아시겠죠? 리딩 라인.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고 경치라든가 뭐 해 뜨는 장면, 해 지는 장면을 찍을 때 보통 우리가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리딩 라인보다도 컨트라스트인데 밝고 명암의 빛이죠. 컨트라스트도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잘 해가지고 찍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사진이 밋밋해져요. 근데 여기에서 원 기본이 되는 황금 비율로 찍은 거예요. 이것도 황금 비율 플러스 리딩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진은 기초가 되는 게 황금 분할이라겠죠. 이렇게 황금 분할. 1, 2, 3, 4 이 4점의 소실점을 황금 분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플러스 리딩 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리딩 라인에 지금 이 나무를 여기다 걸친 것은 저도 사진 찍으면서 가끔 이렇게 이쪽이고 걸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저도 걸치는 편인데 만에 하나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이게 굉장히 이것도 역시 단조로운 사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의 나무를 굉장히 쓸쓸한 일반적인 그냥 이 피해를 찍었다고 치면은 이게 없다고 보면 굉장히 단조로운 사진이에요. 그냥 깨끗한 정막하겠죠. 그렇지만 나무 가지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찍었을 때는 그래도 정막감이 덜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딩 라인이 단조로움을 커버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피어를 갖다가 황금 분할에다 딱 맞춰놨죠.
그리고 이쪽은 리딩 라인에 나무를 갖다가 잡혀놓고 이런 식으로 리딩 라인을 형성을 한다고 치면은 눈이 어디로 가요? 피어에 있는 피사체 가운데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눈은 딱 봤을 때 밝은 쪽으로 먼저 간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항상 밝은 빛 쪽으로 눈이 간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진은 황금 분할에 기초를 해가지고 사선이나 대각선이나 S자형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이것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황금 분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진 하시지 않고 뭐 강의나 이런 것을 안 들으신 분들, 뭐 그런 걸 학교를 뭐 배우지 않고 오신 분들은 이 황금 분할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찍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무인면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찍은 피사체만 그냥 이렇게 찍었어. 이거지. 이 황금 분할을 무시하고는 사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평과 수직이며 뭐 리딩 라인이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찍었을 때는 그냥 사진일 뿐이지 아무런 작품성이나 이런 저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금 비율이나 이런 것을 알고 구도를 알고 찍으면 그래도 깨끗한 사진과 정확한 그런 작품 사진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대충 이해가 가시죠? 구도는 어떻다는 거. 실제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또 우리가 이걸 배웠다 해가지고 직접 찍으려고 하다 보면 또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사진을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 번 찍어보고 그 반복적인 실패를 토대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 사진은 자꾸 찍어가면서 실패를 반복하고 이렇게 찍는 그런 묘미가 있어야 사진이 늘고 결국에는 프로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게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항상 자기가 잘 찍으려고 너무 잘 찍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거밖에 안 되나 해서 디프레스 되면 아이 나 이거 못 찍겠다 하고 집어넣고 안 찍는데 사진은 자꾸 찍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 찍어보고 뭐 알고 나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하죠? 내가 내 개인적으로 찍는 것은 누가 뭐라고 말 못해요. 나 황금문화를 알아. 그렇지만 내가 찍고자 하는 그걸 찍을래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못해. 또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남의 사진을 될 수 있으면 평가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사진의 예제와 찍는 방법 11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죠? 리딩 라인이 다시 나오죠? 네. 자, 우리가 저 멀리 보이는 걸 뭐라고 하죠? 전경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후경이라고 봅니까? 후경이라고 하죠. 저 멀리 보이는 데로. 그리고 가운데 부분 그걸 뭐라고 하죠? 중경이라고 해요. 중경. 이렇게 사진이 있다 보면 사진을 우리가 저쪽 먼 쪽을 여기를 갖다가 후경이라고 불러요. 후경. 그리고 여기가 중경이에요. 중경. 그리고 앞쪽이 전경이라고 불러요. 전경.
후경, 중경, 전경. 그런데 사진 조금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어디선가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할 때, 뭐 전경이 어떻고 후경이 어떻고 하면, 전경이 뭐고 후경이 뭐고 그래 말 그대로예요. 전 앞에니까 전경, 중경 그리고 뒤쪽은 후경. 그것을 이런 식으로 용어가 전, 중, 후경으로 이렇게 불린다는 거. 자, 11가지 이제 적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똑같이 지금까지 누누이 배웠던 황금 분할이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황금 분할은 뛸 수가 없어요, 사진하고는. 왜? 최고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3분할법을 활용하자. 네, 지금 3분할 정확하게 맞췄죠? 이 수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저쪽 후경이나 중경이나 전경이나 이렇게 보면 저쪽 후경 쪽에 사선이 쫙 여기고 맞잖아요. 네. 우리가 결국에 수평하고 수직을 잡기 위해서 그리드 라인, 격자 라인을 펴가지고 찍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이렇게 찍으니까 어때요? 사진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드 라인이 뭐 위쪽에서 이렇게 됐다고 치면 어때요? 사진이 경사라지겠죠. 그러면 가서 교정을 하면 또 크롭 해야죠. 잘려나가잖아 사진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찍었으면 크롭을 시킬 이유가 없어요. 잘라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금 삐뚤어지면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 사진이 잘려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찍을 때 잘 판단을 하고 잠시 생각해요. 그냥 바로 찍지 마시고 어느 사진을 인물 사진이 됐든 경치 사진이 됐든 한번 내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신 후에 그게 딱 왔으면 그때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으면서 저걸 어떻게 해서 넣을까 이쪽에서 넣을까 저쪽에서 넣을까 해가지고 그걸 잘 잡아가지고 경치를 찍던 뭘 찍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평과 수직 잡기가 굉장히 편하고 안정적인 황금 분할선을 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시리 사진이고 뭐 빌딩이고 딱딱하게 잡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딱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한 거죠. 항상 여러분도 3분할 구도의 이 예제를 굉장히 잘 생각하셨다가 활용하시면 돼요. 자, 사진을 찍으면서 황금 분할법을 대립을 하되 균형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죠? 밸런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과 자기가 넣으려고 하는 지금 이 사람은 꽃과 뒤에 이거 돌아가는 그 궤도 그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건데 지금 꽃을 갖다가 앞에다 두고 뒤쪽 배경을 갖다가 그걸 궤도차를 집어넣는데 사진을 찍을 때는 여백을 이렇게 요거만 찍지 말고 여백의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진이 꽉 찬 느낌이 들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처럼 바다에 나가가지고 찍을 때는 꽉 찬 느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절대 들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뭐예요? 배가 한 척이 지나간다든가, 갈매기가 막 날라가지고, 어디에 앉았다든가, 바위 위에 앉았다든가 하면 그쪽을 약간 집어넣어가지고 3분할법 꼭지에다 맞춰가지고 찍으면 그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땅 그 이외의 것은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때요? 넣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경치나 이런 데에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꽉 찬 이미지를 이렇게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가에도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컬러나 패턴이나 이런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굉장히 꽉 찬 느낌이 돼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똑같은 사진인데 이쪽에 벚꽃과 지금 이 궤도 돌아가는 이 저거를 갖다가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단조롭겠죠. 나무도 안 들어가고 없다고 치면. 그래서 공간 활용으로 해가지고 꽉 찬 느낌 되게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좋게 보이잖아. 자, 여기서도 이제 다시 아까 얘기했던 리딩 라인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데, 리딩 라인은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하고 피사체가 중간에 있어, 꼭 소실점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소실점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렇게 만나는 지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도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피사체가 굉장히 돋보이죠. 네. 피사체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건.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뒤쪽에 선명한 그런 사진이 아니고 조리개를 오픈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웃포커싱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피사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확한 사진이죠. 피사체만 돋보이게.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를 돋보이게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찍는 거니까 피사체를 될 수 있으면 돋보이게 찍어주는 게 최고의 사진 작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 사진을 찍던 무슨 사진을 찍던 그 피사체를 더욱더 돋보이게. 지금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어때? 거의다가 피사체를 중심으로 찍은 거예요. 이게 소실점이 되잖아요. 이렇게 리딩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 피사체를 굉장히 돋보이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진 쳐다보면 눈이 어디로 가요? 이런 데를 안 가잖아요. 여기서 딱 가지. 그래서 리딩 라인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한 점으로 눈을 이끌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사체가 강조된 사진을 찍으면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똑같이 리딩 라인이 형성이 되니까 이 사람이 강조가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고요. 지금 소실점이 여기에 형성된 거예요. 기차 라인과 이쪽 뚝 라인을 타고 이 사람 목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리딩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옆쪽은 부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나이타임에 찍은 사진인데, 야경 사진인데, 여기서도 소실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실점이 형성이 되니까 딱 쳐다보면 어디로 가요? 가운데로 가겠죠? 똑같아요. 리딩 라인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다리를 찍는다든가 뭐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리딩 라인을 대립해가지고 찍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좌우의 대칭 활용이에요. 좌우. 지금 여기는 좌우의 대칭이 정확하게 맞아 있어요. 보면. 그죠? 반을 나눴을 때 좌우 대칭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여기도 나눴을 때 좌우가 정확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서서 찍어야 되겠죠. 옆쪽으로 가가지고 찍으면 한쪽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좌우의 대칭을 활용해서 찍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2분의 1로 해서 좌우 대칭을 딱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죠. 사람만 탁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 대칭을. 자, 아까 첫 번째가 뭐였었죠? 3분할법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리딩 라인을 활용하고 3번 뭐예요? 3번 리딩 라인. 그리고 두 번째 균형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이러면은 사진 잘 찍는 거예요. 그래서 11가지의 그 법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리딩 라인, 균형과 밸런스, 그 다음에 좌우 대칭 활용. 벌써 네 개 배운 거예요. 좌우 대칭 사진을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어때요? 사진 굉장히 깨끗하죠? 네? 리딩 라인도 되고 좌우 대칭도 딱 맞고 굉장히 좋잖아요. 사진이 깨끗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찍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찍으면 여러분도 굉장히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는 패턴인데 패턴은 뭐예요? 우리가 뭐 여성분들은 많이 그걸 알겠지만 패턴은 시각적이나 미학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즐거움을 주죠. 그래서 즐거움보다도 아름다움을 주죠. 아름다움. 자, 여기에 이렇게 보드블록이 이렇게 멋있게 깔려 있잖아요. 이런 패턴. 의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패턴. 이런 패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꽃 같은 거.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이런 참쌀 같은 거. 이런 패턴을 이용하면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패턴으로 하여금 어때요? 지금 이 동물원에 이게 새창살인데 새창살 안에 곰이 있는데 패턴으로 해가 인해 가지고 피사체가 어때요? 나눠져 있죠. 요런 사진. 요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패턴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찍는 패턴의 방식. 이런 식으로 찍어도 된다. 다음에는 관점. 여러분이 무엇을 찍을 것인가 그 보는 관점. 그러니까 촬영자의 시선으로 보는 관점인데 보통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뭐 자기 레벨에서 똑같이 눈을 찍죠. 그러니까 아이가 키가 작아가지고 저거 할 때는 어때요? 무릎을 꿇고라도 아래서 똑같이 눈높이로 찍죠. 그죠? 네.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찍지만 아니면 사진을 내려가지고 찍는다든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사진을 거의 찍어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위에서 찍든 아래서 찍든 옆에서 찍든 그러니까 우리가 찍는 통상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개념인데 그걸 깨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눈높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찍을 게 아니라 위에서도 찍고 아래서도 찍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 개념을 깨가지고 상하 좌우 그 개념을 갖다가 저거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보는 관점에서. 자, 이런 데 같은 데는 2층에서 아래로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장기 두는 사람 서가지고 아래로 찍은 사진이고 느티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담소나무 사진을 멀리서 위쪽에서 아래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적하게 이렇게 해서 좋잖아요. 여기도 리딩 라인이나 이런 게 다 맞춰져 있어요. 나무도 아래에서 위. 그러니까 자이언트 캐니언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떤 미국 사람들이 줄어넣어가지고 찍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 나무 밑에 줄어넣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을 간혹 볼 거예요. 그게 요런 스타일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관광렌즈를 해가지고 빌딩을 갖다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통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깨가지고 안 찍는 사진 요런 사진을 한 번씩 찍어보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높이의 레벨을 깨고 통상적인 거죠. 눈높이를 깨가지고 아닌 것을 한번 찍어라.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배경인데 이 배경은 항상 배경은 아름답지만 주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 배 타고 나가서 섬에 갔는데 배경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지만 배경에 어느 주제를 더하면 그 배경에 주제가 들어가면서 배경이 달라진다. 그죠? 네.
사람이 주제일 때는 배경을 조금만 넣어줘요. 네. 사람이 배경일 때는 그 뒤쪽을 조금만 넣어주고 그 배경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특히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 사람과 배경 중에 사람이 주제일 때는 배경이 시선을 탁 뺏어가면 사람을 쳐다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배경이 시선을 끌면 안 돼. 사람이 주제일 때는. 그죠? 사람이 주제가 돼야지. 그러니까 배경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고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나무 가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막 주위가 이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주위가 분산이 돼요. 깔끔한 사진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경이, 그러니까 사람이 주제일 때는 배경을 조금만 넣어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기도 나무를 조금만 넣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해진 거야. 그러니까 배경이 주제일 때는 배경을 많이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무가 주제다 했을 때는 많이 넣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를 해가지고 찍는데 사람과 배경 중에 사람이 주제일 경우는 배경이 절대 그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배경이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찍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시선을 다 끌어가 보면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배경을 쳐다보니까 너무 많이 배경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껏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야지. 아시겠죠? 자, 8번째, 공간감과 입체감인데 입체감을 위해서 전경과 중경과 후경을 살려서 찍어라. 자, 전경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찍는데 이게 없다고 볼 때 사진이 그냥 뒤에 꽃 있고 밍밍크지만 전경에 있는 앞쪽에 있는 가해 쪽의 것을 약간 사진 가에다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에 부분과 어떻게 돼요? 흐릿하게 포커싱이 되겠죠? 여기처럼 전경은 포커싱이 되고 중경에 피사체가 쓰고 후경은 어떻게 돼요? 후경도 역시 아웃 포커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기억하시겠죠?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아웃 포커싱 편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쪽에서 카메라가 사진을 찍으면 항상 피사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깨끗하게 나오는데, 사진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떻다겠어요? 흐릿하다겠죠? 앞부분과 뒷부분은 흐릿하고 카메라가 초점이 맞은 요 피사체 에리아만 좌우로 갈수록 상관없이 깨끗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서 있는 부분 좌우로는 사진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경 쪽과 전경 쪽은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경, 중경, 후경을 살려서 찍어라. 사진을 찍을 때는. 그러니까 전경 앞쪽에는 어느 정도의 피사체를 이렇게 넣어주고 메인 피사체인 사람은 중경에다 담고 그 다음에 뒤쪽에 후경을 약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경치를 찍은 사진인데 이 경치도 전경, 중경, 후경 이렇게 나눠가지고 찍은 거예요.
어느 사진이고 뭐 거의 그렇게 찍는데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찍었어도 전경, 중경, 후경은 있어요.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찍느냐? 입체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찍어야 입체감이 있는 거예요. 흐릿하고 제대로 나오고 흐릿하고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줘가면서 찍는 게 8번 공간감과 입체감이다. 그것을 사진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찍자. 그래서 8번 공간감 입체감이에요. 자, 9번은 프레이밍이에요. 프레이밍.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는 수평과 수직을 대충 맞춰서 찍죠. 뭐 보통. 근데 이게 약간씩은 삐뚤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맞춰서는 찍어요.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딱 찍는 거 보면. 근데 예외로 대각선을 찍을 때, 대각선이라고 하면 요거죠. 대각선 구도는 운동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죠. 그죠? 대각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찍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도 뭐 그렇다고 찍을 걸 안 찍는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여기도 지금 대각선 구도인데 어때요? 불안정하잖아요. 사진이. 수평이 딱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수평으로 찍으려고 했으면 이쪽에서 찍는 것보다 저쪽으로 가서 찍으면 아무래도 수평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정적이 되는데, 이 대각선 구도는 어떻게 불안감을 조성을 해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프레이밍을 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좋은 사진의 예라 해가지고 차를 갖다 찍었는데, 뭐 호수, 평온한 산 등 수평이 맞지 않으면 부적합한 사진이 돼요. 일단은 어느 사진이고. 아시겠죠? 프레이밍. 자, 지금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프레이밍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찍은 거야. 그러니까 뭐 2중, 3중 이렇게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거죠. 프레임을. 자, 지금 바깥에 라운드가 하나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피사체가 앉아 있죠. 근데 그 뒤에 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쫙쫙쫙쫙 넣어가지고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경 쪽에 아웃포커싱 되고 피사체가 있고, 그 뒤에 후경 쪽에 다시 뭐가 있어요? 또 프레임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찍는 것도 멋있다. 이런 식으로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그 컬러가 나오니까 입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크롭인데, 이 크롭은 깊숙이 들어가 찍는 것을 얘기해요. 굉장히 딥하게. 그러니까 피사체의 주제나 흥미로운 걸 찍는 거죠. 자, 그러려고 하면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죠? 가까이 다가가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 그 궤적과 이런 게 많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도 아웃포커싱 처리가 되면서 이런 사진이 나온다는 거죠. 뭐 동전을 그렇게 해서 찍는다든가 해가지고 음식, 빵 같은 거 이렇게 딱 찍으면 어때요? 그냥 밋밋하게 아웃포커싱이나 뭐 이런 없이 펫포커싱 같은 걸 찍으면 밋밋하겠죠. 그렇지만 가까이 가니까 아웃포커싱 딱 되면서 더 돋보이게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켜요. 이렇게 보면 이거 맛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냥 멀리서 찍어가지고 밍밍하게 찍어놓으면 사진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림이지 그냥.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대를 시켜가면서 그래프 시키니까 어때요? 훨씬 먹음직스럽게 보이잖아요.
자, 11은 이제 창의적인 구도인데 창의적인 구도라는 것은 자기가 찍고자 하는 거 창의적으로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듯이 규칙이나 구도나 내가 알고 찍으면 그 문제가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요거는 얻어먹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구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아는데 알기 때문에 약간씩은 무시해가면서 창의적인 구도로 찍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건 사선 구도로 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도 자꾸 사진을 찍어보고 해가지고 사진이 늘어야지 그냥 나 공부했으니까 뭐 됐어 잘 찍을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왜 그냥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직접 나가서 찍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걸 갖다가 대립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찍는다는 그 얘기지 실제적으로 배웠다 해가지고 가서 실제적으로 찍으려고 출사 나가가지고 찍으려고 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창의적인 그걸 갖다가 단 기본적인 황금 비율 그것은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약간씩은 틀리게 찍어도 괜찮다 사진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찍되 자기 창의적인 구도로 해서 사진을 찍으시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풍경사진에 대해서인데, 풍경사진은, 지금 이 사진은, LA 다운타운 그 뒤쪽으로 가면은, 파사다나에 디스칸소 스퀘어 가든이라고 있는 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여기 가면 사진 찍을 저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디스칸소 스퀘어 가든 가가지고 입장료 사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가족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 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벚꽃 피는 때에 3, 4월 그쪽 잘 택해가지고 가면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가 원래는 일본 사람이 개인 프라퍼리였어요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시리에다 기증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가는데 잘 택해서 가면 밤에 레이저 쇼 같은 것도 이 라이 쇼 같은 것도 하고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보면은 거기에 오케스트라들 와가지고 이렇게 바이올린도 끼고 하는데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결혼식 하는 부부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던데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고 장미화원 따로 만들어 놓고 튤립은 튤립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놔가지고 여기 가면은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는 데는 최고일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꽃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디스칸소 스퀘어 가든을 한번 가보십시오. 뭐 저기 웹에 서치를 해도 되고 뭐 1418 디스칸소 드라이브예요. 라케네라.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가까우니까 가족들 데리고 힐링을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자, 풍경사진 촬영 요령은
풍경사진을 찍는 사진가들에게 제일 좋은 날씨는 파란 하늘 있죠, 파란 하늘. 구름이 막 뭉게뭉게 핀다든가 강렬한 태양 광선, 윤광 이런 건데, 그리고 뚜렷한 그림자, 뭐 색감 많아요 이게.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풍경 사진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아마추어인 사람들은 풍경 사진을 찍기가 사실 날씨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날씨를 택해가지고 가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에게는 불가능한 사진을 찍을 수 없다. 다만 피사체에 집중하고 분석해서 그 주제가 무엇인지, 광선 상태는 어떤지, 구도는 뭘로 찍을 것인지 이걸 다 적어야 해야 되는데, 처음 초보자들은 그게 안 와요. 그냥 가가지고 얘기하고 야 여기서 찍자 해가지고 찍는 그런 저거지. 뭐 우리가 what, when, how,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을 것인지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촬영을 할 때 어떻게 찍을 것인지, 무엇을 찍을 것인지 이것을 항상 우리가 하나하나 그 포인트를 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색상을 가진 피사체, 잘 이렇게 조화된 주제와 부제를 프레이밍에 넣어가지고 풍경사진을 찍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구도를 얻기 위해 적절한 초점거리, 망원 렌즈냐 광각 렌즈냐 그 특성을 사용해서, 또 사용법도 습득을 자기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딱딱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습득이 안 되면 그 대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로 찍을 것인가 그걸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절, 하루의 시간대, 몇 시에 해가 질 것인가. 일단 내가 뭐 저쪽 어딜 간다 그러면 그쪽 시간대 한번 체크해보고, 날씨나 뭐 대충 이렇게 보면 요즘 인터넷 발달돼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날씨며 상태며 이런 것을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가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왜 그냥 그걸 보는 이유는 날씨에 따라 가지고 피사체의 느낌이나 표현이나 색 온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하고는 굉장히 민감해요. 사진은 항상 뭐라겠죠? 빛의 예술이다 하니까 항상 빛에 굉장히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사체에 가장 적합한 광선의 상태가 될 때까지 뭐 삼각대를 놓던, 앉아서 노닥거리던, 라면을 끓여 먹던 적당한 그 저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거의 사진 찍는 사람들이 보통 어때요? 광선이 굉장히 센 12시, 1시, 2시, 3시 이 정도는 사진 찍기를 꺼려야 해요. 왜? 광선이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광선이 세니까 괜찮아 하고 ND 필터를 갖다가 거기다가 끼워가지고 찍는 분도 있어요. 왜? ND 필터는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빛이 센 빛을 갖다가 카메라로 당기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대낮 한낮에는 굉장히 센 광선이 있을 때는 피해요 사진은. 그리고 사진은 아침 일출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일몰의 기준으로 해서 전후예요. 그 뭐 기껏 해봐야 짧은 시간들인데 그 시간대가 굉장히 좋은 시간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해 뜨기 바로 직전과 직후에 나가가지고 차를 쳐다봤을 때, 아니면 오후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차를 볼 때, 그리고 대낮에 빛이 굉장히 쨍쨍 찌는데 여러분이 자기 차를 봤을 때 어때요? 차가 굉장히 오전 12시에서 1시 그렇게 광선이 내려지는 데에서 차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일출과 일몰 시간에 해가 딱 저거는 시간에 자기 차를 보면 굉장히 오래된 차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간대를 이용해 가지고 찍는 게 사진 찍기가 제일 좋은 시간대예요. 10시 이전 쪽으로. 왜 그러냐면 해가 나오면서 그 빛에 의해 가지고 찍는 사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것을 색 온도 변화, 피사체 그 느낌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하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사진 찍으러 가면 피사체에 굉장히 적합한 온도나 광선의 상태를 되기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소주 한 잔 썩 하면서 그러고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그 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낚시 하시는 분들도 딱 들여놓고 어때 기다리고 있죠 무조건. 그거예요. 그 한 마리 잡으려고. 사진도 역시 그 한 컷 때문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낚시 가는 사람이나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은 바보라. 왜? 그 한 컷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산 꼭대기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낚시 온 사람 갔어도 옆에 앉아가지고 뭐 할 거 있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지겹죠. 그렇지만 집에 가자고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생각을 두기 때문에 내가 가까운 거지.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은 원래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암 대비가 강한 피사체를 프레임하여 적극적인 효과를 얻자. 강조하자. 그 얘기고, 또한 톤을 이용해서 원근감 처리는 풍경사진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네. 항상 톤을 이용해 가지고 원근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원근감은 다시 한번 제가 원근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할 거예요. 풍경사진에는 그렇게 해서 원근감 처리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네. 모든 사진이 뭐 다 원근감인데 다음 시간에 한번 원근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원근감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는 수직 프레임을 사용하자. 지금 여기 이제 튤립밭 같은 건데 어때요? 먼 데서부터 가깝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수직 프레임을 사용했죠. 수직. 네. 그리고 관광렌즈의 왜곡 현상, 관광렌즈는 렌즈가 볼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굉장히 늘어나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일반형 카메라 렌즈들은 약간 돼 있기 때문에 원근감이 덜하죠. 50mm 그 수치가 50mm보다도 작고 45mm, 30mm, 20mm 갈수록 PCI가 눈동자 튀어나온 물고기 눈동자가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화각은 넓어지면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빌딩 휠되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광렌즈 왜곡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원근감을 강조할 경우 로어 앵글이 아래쪽에서 위로 찍는 로어 앵글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스텔 톤의 풍경 사진은 비슷한 농도의 피사체를 촬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피삭의 심도와 콘트라스트는 조리개를 졸이고 풀고 하면서
극대화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풍경사진에 굉장히 많이 대입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열고 찍었다. 굉장히 적어지만 확 조여가지고 찍어보기도 하고 열어서 조여보는데 이 조리개는 굉장히 조임으로써 굉장히 극대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롱셔터를 활용하여서 물의 움직임, 그죠? 물을 그냥 천천히 흘러가는 것도 15초 정도 주면 막 물이 샥 내려가는 스타일로 변하기 때문에 롱셔터를 줘가지고 물, 바람 이런 것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거죠.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대화시키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폴라라이저 필터를 이용해서 빛의 반사를 없애. 그러니까 폴라라이저는 뭐예요? 빛의 반사를 갖다가 차단을 시킨다겠죠. 뭐 차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윈도 안에서 뭐 커피를 마신다. 근데 밖에서 찍으려 보니까 빛의 반사 때문에 그 쇼윈도우 같은데 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카페 같은데 커피를 마시는 유리창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차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의 모습이 안 보일 때는 폴라라이저 필터를 껴가지고 그 차단 반사되는 빛을 없애는 거죠. 없애가지고 파란 하늘 뭐 색도 넣고 해가지고 균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찍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 왜냐하면 광선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감정이나 피사체의 형태나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례로 치면 그랜드 캐년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 웅장한 그 그랜드 캐년 같은 데 볼 때 그게 시간마다 이게 달라져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컬러가 달라지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잠깐 30분 구경하고 갑시다 하고 또 딴 데로 이동하고 이런데 보는 각도와 광선과 빛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미국 사람들은 차 갖다 파킹하고 거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시간마다 이 컬러가 달라지는 거예요, 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그걸 즐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관광으로 가는 사람들은 버스가 그렇게 기다려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보고 또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뭐 네팔 같은 데 가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껏 거기서 머무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인데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은 날라하게 보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고 또 그것도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끈기가 있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끈기도 없고 그냥 아예 봤으니까 가자 귀찮다 뭐 어디 가가지고 맥주나 한잔 먹자 하는 사람들은 뭐 관심 안 둬요. 그렇지만 그것을 끈기 있게 기다려가지고 시간대마다 봐가면서 뷰파인더로 봐서 그것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들 그런 대자연의 변화의 순간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네. 어디고 그건 똑같아요. 시간과 일몰, 일출, 뭐 이거 빛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한 컷의 그 사진을 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대낮에 갔다 왔는데 그 컷을 못 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요세미티 가가지고 그 컷을 잡아왔다 오후에. 그 사람은 해가 뉴욕 넘어가는데 찍은 거죠. 그렇지만 나는 대낮에 가니까 빛이 쨍쨍한데 뭘 찍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똑딱이 카메라라도 주머니라도 두고 다니면서 시간마다 체크해가지고 좋은 사진을 찍어라 그 얘기예요. 풍경사진.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풍경사진까지 했는데 풍경사진도 약간 더 보충을 해드릴게요 제가.
자, 이제 상황별 셔터 스피드인데 뭐가 베스트 셔터 스피드냐 이제 그 얘기인데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건 상황별 셔터 스피드 사진의 노출은 뭐죠? F값이죠. F값 1.4냐 뭐 2.8이냐 뭐 5냐 하는 F값에 사진의 노출은 F값과 셔터 스피드 60분의 1초 뭐 125분의 1초 셔터 스피드 그리고 감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가노출법이 형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항상 사진 노출은 3대 요소예요. 이건 뭐 불변이에요. 불변 이건 F값 셔터 스피드 감도 셔터 스피드가 부족하면 사진이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감도를 올려가지고 셔터 스피드 값을 올려준다. 이게 이제 등가노출법인데 1.4에서 60분의 1초 ISO 200 이게 사진의 노출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F값 셔터 스피드 감도 네. 사진의 3대 요소예요. 이건 모르고는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을. 자 방금 얘기했듯이 셔터 스피드가 안 나오면 ISO를 600이고 800이고 올리면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돼요? 쭉 위로 올라가죠? 네. 그거예요. 초리개값 F값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밝아지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두워지고 이게 기본이라고 해요. 기본. 자, 여기서 셔터 스피드 값은 60분의 1초이기 때문에 1초보다 어때요? 빠르게 찍는 거예요. 빠르게. 60분의 1초니까 1초보다 엄청 빠른 거죠. 근데 125분의 1초다. 그러면 엄청 더 빠른 거죠. 2000분의 1초다 하면 굉장히 더 빠른 거고. 그 얘기예요, 이게. 이 표기는 어떤 기계식 카메라는 6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옛날 것은. 네. 그냥 60이야, 60. 60분의 1초가 없어요. 그냥 60.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60분의 1초인데, 60초 찍는다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60분의 1초였어요. 60분의 1초. 60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그게 60. 기계식 카메라 옛날에는 60이라고 60분의 1초를 표기하는 게 있다. 여러분 다이아리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거의다가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초보다 더 빠르다. 1초는 그냥 1초고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것은 60분의 1초다. 그래 1초보다는 무지 빠른 거죠. 네.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일단 셔터 기본 표시를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셔터 스피드 값은 뭐예요? 조명을 킨 상태가 아닌 셔터 스피드 값 상태예요. 조명을 키면 틀려지죠. 당연히 틀려지죠. 왜? 조명 이게 굉장히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조명이 켜지지 않은 상태의 F값이 셔터 스피드 값이라는 거예요. 네. 조명을 키면은 달라진다. 왜? 엄청 달라지죠. 지금 현재 60분의 1초인데 형광등을 이렇게 딱 켰어. 그러면 어때요? 차이가 엄청나죠. 밝아졌으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서 카메라에 이 온도를 주는데 이 온도를 주는데 5200이나 5400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자,
형광등 불빛은 얼마냐? 뭐 예전에 배웠잖아요. 이 온도에 수치가 있어요. 이것도 할로겐은 몇 도, 그 칼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로겐 상태에서 얼굴을 사진을 찍으면 어때요? 빨갛게 나오죠 사진이. 텅스텐은. 네. 옛날에 조명빛들이 텅스텐이 많았어요. 백열전구. 그래서 사진 조명이 텅스텐으로 옛날에 많이 비쳤는데 그래서 얼굴이 멀겋게 나와요. 요즘 우리가 LED 쓰면 어때요? 환하게 나오지 깨끗하게. 네, 그런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형광등을 켜놓고 찍을 때와 그냥 사진을 셔터 스피드 60분의 1차 할 때 굉장히 차이가 많다. 그걸 잘 이렇게 머릿속에 메모리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은 조명을 안 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멀한 상태. 네, 카메라 그냥 자체 그 60분의 1초는 이걸 안 킨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딱 켜놓으면 달라진다. 자, 이제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핸드블러와 모션블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흔들리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왜 흔들리냐? 여기는 셔터 스피드에 관계가 있어요. 자, 핸드블러 말 그대로 손이 떨리는 거죠. 손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는 뭐라고 하죠? 너 왜 손 떨어? 수전증 있냐? 하는 그게 핸드블러예요. 손이 떨려가지고 상이 흔들리는 걸 핸드블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모션블러는 뭘까? 피사체가 움직이는 거. 피사체가 움직여서 사진이 떨리는 거, 움직이는 거죠.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뒤쪽 배경 부분이 막 움직이는, 피사체는 가만히 있어요. 딱 찍었는데 잘 나왔어. 근데 뒤에 배경 왔다 갔다 하는 피사체가 움직인다든가 할 때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용어를 모션블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핸드블러와 모션블러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다음 시간은 상황별 스피드 핸드블러하고 모션블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접사 이제 꽃을 찍는 접사에 대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